속보입니다. 미국 LAFC 훈련장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8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팬들의 거센 비난을 한몸에 받던 한 선수가 매일 새벽 5시 동료도 감독도 없는 텅 빈 그라운드에 홀로 나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선수의 곁에는 허리가 굽은 80살 노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낡고 달아빠진 축구와 한 켤레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0년을 이 구장에서 보내온 MLS 전설의 관리인 그가 마침내 카메라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선수의 새벽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왜 골 대신 침묵을 선택했던 걸까요? 그리고 닳고 다른 그 낡은 축구화에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곳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내 이름은 호세입니다. 나는 LAFC 훈련시설에서 그라운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새벽에 가장 먼저 이 구장 문을 열고 밤이 깊어야 마지막으로 불을 끄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젊어서 시작해 이제는 무릎도 허리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만 이 일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손으로 다듬어온 잔디 한 폭이 내 발로 수도 없이 걸어온 이 그라운드가 어느 순간부터 집보다 더 친숙한 곳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을 보는 나름의 눈이 생깁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수가 훈련복을 처음 받아드는 그 짧은 순간 표정과 손의 떨림만 봐도 뭔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이름값을 달고 들어왔다가 몇 시즌도 버티지 못하고 조용히 짐을 싸던 선수들도 수없이 봤습니다. 반대로 처음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몇 해가 지나 팬들의 가슴속에 전설로 남은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다 보니 언젠가부터 나는 스스로 사람 보는 눈이 조금은 생겼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선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 선수가 처음 이 훈련장에 나타났을 때 구장 전체가 들뜨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슬금슬금 다가가 사진이라도 한 장 찍으려 했고 구단 관계자들도 웃으며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10년 이상 활약해온 선수가 MLS로 온다는 것 자체가 미국 스포츠 팬들에게는 큰 뉴스였으니까요. 저도 솔직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처음 그 선수를 봤을 때 눈빛이 달랐습니다. 주목받고 있는 게 익숙한 사람의 여유가 아니라 뭔가를 늘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 특유의 조용한 집중이 느껴졌습니다. 이 선수는 다를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끝났을 때 결과는 무득점이었습니다. 언론과 팬들은 대부분 이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낯선 리그, 새로운 팀, 달라진 환경. 적응에는 누구에게나 시간이 필요하다고들 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득점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처음 몇 경기는 흐를 수 있다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경기를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의 기대가 기다림으로 그 기다림이 의구심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나는 구단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화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줄었습니다. 현지 스포츠 방송에서는 그 선수의 경기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돌려 보이며 무엇이 문제인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저녁에 집에 돌아가 텔레비전을 켜도 어느 채널에서든 그 선수 이름이 들렸습니다. 좋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밥을 먹다가 리모컨을 집어 채널을 돌리곤 했습니다. 왠지 그 이야기를 계속 듣기가 불편했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경기를 거치면서 비난은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아졌습니다. 구단 로비 게시판에 누군가가 붙여놓은 기사 스크랩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실패한 영입, LAFC의 판단 착오인가. 나는 청소를 하다가 그것을 지나쳤습니다.
발을 멈추고 싶지 않았지만 시선이 저절로 그 글씨 위에 머물렀습니다. SNS에서는 그 선수를 향한 말들이 날로 거칠어졌고 경기장 밖에서도 야유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구단 안에 돌았습니다. 전성기가 지난 스타 나이든 선수의 마지막 도전, 리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노장. 그런 말들이 공기 속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선수는 기자들의 질문에 항상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변명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언급하는 일도 감독이나 팀 전술을 탓하는 말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식당에 있는 텔레비전으로 그 인터뷰 장면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정면을 바라보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을 위해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 눈빛에서 체념이 아닌 무언가를 봤습니다. 뭔가를 안에 꼭꼭 가두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8번째 경기가 끝난 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그라운드 정리를 마치고 장비 창고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선수들은 대부분 퇴근했고 경기장 조명도 반 이상 꺼져 있었습니다. 싸늘한 저녁 공기가 그라운드 위를 낮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대 근처 그라운드 끝자락에 혼자 서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늦게까지 개인 훈련을 남아서 하는 선수들이 가끔 있으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저 사람은 훈련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잔디를 내려다보며 아무 움직임도 없이 오래도록. 나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 선수였습니다. 8경기 연속 무득점이라는 낙인을 온몸으로 받고 있던 바로 그 선수였습니다. 나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30년의 경험이 내게 가르쳐준 것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어떤 침묵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예의라는 것. 나는 그 근처에서 남아있던 장비를 정리하는 척하며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참 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세 씨,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라커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50이 넘은 이 늙은 관리인이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그때는 나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선수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힘들어지면 남 탓을 하는 사람과 입을 다물고 혼자 감당하는 사람. 그 선수는 분명히 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의 뒤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구장 문을 열었습니다. 장비를 들고 그라운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제 저녁 내가 치우다 남겨둔 것들이 이미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벤치 주변에 흩어져 있던 테이프 조각들, 훈련 중에 쓰러진 마커 콘들, 젖어서 제자리에 놓이지 못했던 장비 덮개까지 모두 깔끔하게 제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또 그 다음 날도요. 야간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청소 용역 담당자에게도 물었습니다. 우리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며칠을 그 의문을 안고 보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새벽 5시에 나와보기로.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별빛이 다 가시지 않은 검푸른 하늘 아래 나는 구장 입구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그라운드 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 선수였습니다. 손에 빗자루를 들고 말도 없이 음악도 없이 혼자서 그라운드 가장자리를 쓸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유럽 최고의 무대를 누볐던 선수가 새벽 5시에
마치 이것이 당연한 자신의 일인 것처럼 아주 조용하고 정성스럽게 나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커룸 앞에서 본 적 있는 그의 낡고 다른 축구화. 새 제품이 넘쳐나는 환경에서도 그 선수만 유독 낡은 신발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신던 그 축구화에 도대체 무슨 사연이 담겨 있는 건지 나는 그때 처음으로 간절하게 궁금해졌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알게 됐을 때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구장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 선수가 정말 매일 저러는 건지 아니면 그날만 특별히 나온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선수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직 주변이 어두운 새벽 가로등 불빛 하나에 기대어 그는 혼자 그라운드를 걷거나 허리를 굽혀 흩어진 것들을 하나씩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 며칠은 들키지 않으려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괜히 다가갔다가 그 선수가 불편해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 시간에 나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거리를 좁혀 가까이서 보게 된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선수는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청소였습니다. 어제 훈련이 끝나고 미처 치우지 못한 테이프 조각, 누군가 벗어놓고 간 장갑, 잔디 옆 배수구에 끼어있는 흙뭉치까지 하나하나 손으로 집어내고 있었습니다. 축구화를 신고 훈련복을 입은 채로요. 청소 도구도 없이 맨손으로 마치 이 공간 전체를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듯이 아주 조용하고 꼼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30년을 이 일을 하면서 수백 명의 선수를 봐왔습니다. 어떤 선수는 장비를 아무렇게나 집어 던지고 갔습니다. 어떤 선수는 구장 관리인인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꼭 하고 가는 선수도 있었고 가끔은 생일이라며 작은 간식을 건네주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혼자 나와 남의 목까지 청소를 하는 선수는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세계적인 스타가. 며칠이 지나 나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 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내가 할 일인데. 그러자 그 선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호세 씨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냥 손이 심심해서요. 손이 심심해서. 나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겸손한 것인지 진심인지 아니면 자신이 하는 일을 들켜 민망해서 둘러댄 말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선수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게 아니라는 것. 카메라도 없고 팬도 없고 기자도 없는 새벽 5시에도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은 그것이 몸에 배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새벽에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는 먼저 와 있다가 내가 도착하면 가볍게 눈인사를 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움직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나도 많이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어느 순간부터 말 대신 나란히 움직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라커룸 복도를 지나다가 그 선수의 사물함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사물함 아래에는 새 것처럼 깔끔하거나 최신 제품인 축구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후원사 로고가 선명하고 색도 화려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의 사물함 앞에 놓인 신발은 달랐습니다. 낡아 있었습니다. 앞코 부분의 가죽이 구겨지고 밑창 가장자리가 조금씩 벌어져 있었습니다. 수백 번은 더 신은 것이 분명한 신발이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멈춰서서 한동안 그 신발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왜 이 낡은 신발을 계속 신고 있는 걸까? 무슨 사연이 담겨 있기에 버리지 못하는 걸까? 나는 그 신발을 보며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기억이든 다짐이든 저 낡은 축구화도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신발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저 신발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이 선수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신발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구장을 청소하면서도 장비를 정리하면서도 문득문득 그 낡고 다른 축구와 한 켤레를 떠올렸습니다. 단순히 오래 신어서 낡은 것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신발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다른 방식이 달랐습니다. 앞코 부분만 유난히 닳아 있었고 안쪽 발등 쪽에는 여러 번 꿰맨 흔적이 있었습니다. 오래 신어서 낡은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닦고 꿰매고 다듬으며 끝까지 붙들고 있는 신발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회가 왔습니다. 그 선수가 그라운드 한쪽에 앉아 혼자 축구와 끈을 고쳐 매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옆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신발 꽤 오래된 것 같던데. 그 선수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신발을 내려다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나는 괜한 말을 꺼냈나 싶어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오래됐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끈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냥 돌아서려다가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왜 계속 신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새 걸로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선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억지로 지어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기억하는 사람이 짓는 아주 잠깐 과거 어딘가로 다녀오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사준 신발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사준 신발.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낡고 닳아도 아무리 새 것이 넘쳐나도 끝내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신발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낡고 오래된 물건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선수가 매일 발에 감고 다니는 다짐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무언가를 잊지 않겠다는 말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선수가 새벽에 혼자 나와 청소를 하는 이유도 어쩌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우연히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구단 직원 중에 한국에서 온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무심코 물었습니다. 저 선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느냐고요? 그 친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해줬습니다. 그 선수의 아버지는 직접 아들을 가르친 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새벽 훈련을 함께 했고 지금도 아들의 모든 경기를 빠짐없이 챙겨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했던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 되어라. 그 한마디가 그 선수의 삶을 이끌어온 기준이었다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전신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 5시의 청소, 낡은 축구화, 변명 없는 침묵,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새겨진 태도였습니다. 아버지가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함께 새벽을 걸으며 보여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내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했던 분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는 항상 가장 먼저 일어나 가장 늦게 잠드셨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입 밖에 내는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고 어느 순간부터 나도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굳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에 눈이 떠지고 남이 안 보는 곳에서도 대충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말로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고 자랐으니까요.
그 선수도 그랬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낡은 축구화가 아니라 아버지의 새벽이 그 아이 안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라커룸 앞을 지나칠 때마다 그 낡은 신발을 봤습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저 신발은 언젠가 정말 못 신을 때가 오더라도 이 선수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선수가 어디서 왔는지를 늘 기억하게 해주는 닻이었으니까요. 비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 선수의 무득점을 다뤘고 팬들의 조급함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내면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그 낡은 신발을 신고 그라운드에 나오는 사람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일을 또 발견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선수들이 하나둘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라운드가 텅 비어가는 그 시간에 유독 한쪽 구석이 조용하지 않은 날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선수들이 자율훈련을 남아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을 지켜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매번 같은 선수들이었고 그 가운데에 항상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선수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단순한 자율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수는 팀의 어린 선수 서너 명을 불러 따로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공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내보내야 하는지, 수비수가 붙었을 때 몸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틀어야 하는지, 슛을 때리는 순간 발목 각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직접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시범을 보이면 어린 선수들이 따라 해보고 그 선수가 다시 자세를 고쳐주는 식이었습니다. 어디서도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 선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선수들은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선수가 무언가를 말하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뛰었습니다. 나는 말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영어도 있었고 몸짓도 있었고 간단한 한국말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알아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의 분위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눈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시범을 보일 때, 특히 빠르게 방향을 바꾸거나 슛 동작을 취할 때 그의 오른쪽 발목 부근에서 잠깐씩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동작이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올 때 오른발에 체중을 싣는 것을 미세하게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린 선수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봤습니다. 30년 동안 수백 명의 선수들, 몸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 작은 움직임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구단 트레이너실 앞을 지나다가 안에서 나오는 그 선수와 마주쳤습니다. 짧은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트레이너실에서 나오는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오른쪽 발목 부근이 붕대로 감겨 있었다는 것을 나는 보지 않은 척 지나쳤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배려였습니다. 발목이 좋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진 순간부터 나는 더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몸이 그 지경이면 쉬어야 합니다. 경기에 나가는 것도 훈련을 하는 것도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는 팀 훈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경기에서도 교체 없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난 후에도 어린 선수들을 붙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자신의 치료 시간을 그만큼 줄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나는 그 선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발은 좀 어때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선수는 대수롭지 않은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참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살면서 억지로 괜찮다고 말해야 했던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식 앞에서, 부모 앞에서, 동료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선수의 괜찮아요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나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그에게 특별히 부탁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그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몸이 회복될 시간을 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린 선수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 한 가지로 충분하다는 듯이 나는 문득 이 선수가 그 어린 선수들에게서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오래전에 자기 자신을, 아버지와 함께 새벽 그라운드를 걷던 시절의 자기 자신을,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 아닐까 하고, 그 생각이 맞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선수의 발목 상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할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밝혀지는 날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무렵 나는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있던 통증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그냥 참으면 됐습니다. 조금 쉬면 나아졌고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회복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무릎 안쪽에서 찌릿하는 통증이 올라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손을 짚지 않으면 불안했고 오래 쪼그려 앉아 잔디 보수 작업을 하고 나면 다시 일어서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이 버텨주는 한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전 내내 그라운드 가장자리 배수로 쪽 잔디를 손질하느라 무릎을 많이 썼습니다. 오후가 되자 통증이 꽤 심해졌습니다. 걸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장비 창고로 가는 길에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 몸을 기울여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천천히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감추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그 선수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라커룸으로 가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가볍게 눈인사를 하고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호세 씨, 무릎이요? 나는 멈칫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티가 났나 싶어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 좀 오래 앉아서 작업했더니. 별거 아니에요. 그 선수는 잠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깐만요라고 말하고 라커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아마 그냥 하는 말이겠지 싶었습니다. 선수들이 인사치레로 하는 말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요. 무릎이랑 관절에 좋은 거예요. 한국에서 가져온 건데. 나는 그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파스 몇 장과 작은 온열 치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 써서 포장이 살짝 낡아 있었습니다. 새로 사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쓰던 것을 꺼내준 것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거 선수님 거잖아요. 그 선수가 손을 가볍게 저었습니다. 저는 또 받으면 되니까요. 호세 씨가 쓰세요. 그리고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긴 설명도 특별한 몸짓도 없었습니다. 그냥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건넸을 뿐이라는 듯이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 안에 들린 작은 상자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파스 몇 장과 온열 치료기. 값비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건네준 방식이 그 짧은 순간이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선수는 그날도 발목 통증을 안고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고 치료 시간을 쪼개가며 하루를 버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의 무릎을 먼저 알아채고 자기 것을 꺼내줬습니다. 자신이 더 힘든 상황에서 남을 먼저 챙긴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 선수와 비슷한 나이의 아들이 있습니다. 멀리 다른 도시에 살고 있어 자주 보지 못합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그 정도입니다. 아들이 나쁜 녀석은 아닙니다. 자기 삶에 바쁜 것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가끔은 솔직히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주는 것, 지나치지 않고 잠깐 멈춰주는 것, 그 작은 것이 얼마나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지 나이가 들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 선수가 건넨 것은 파스가 아니었습니다. 잠깐 멈춰서 나를 바라봐준 것이었습니다. 30년을 이 구장에서 일했지만 선수가 나의 걸음걸이를 눈여겨보고 먼저 괜찮냐고 물어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참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자려고 누웠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선수는 저 작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구나. 카메라 앞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자리에서.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선수가 겪고 있는 일들, 발목 통증도, 무득점의 비난도, 그 모든 것들을 그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나는 이제 조금 더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로 몸이 좋지 않은데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걸까요? 팀에도 감독에게도 단 한마디도. 그 침묵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그날도 평소처럼 훈련시설 복도를 오가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었고 훈련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선수들 대부분은 라커룸에서 씻고 퇴근한 뒤였습니다. 나는 트레이너실 쪽 복도를 지나가다가 안쪽에서 낮게 오가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나치려 했습니다. 남의 대화를 엿듣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들려온 한마디가 내 발을 붙잡았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뛰면 시즌 아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트레이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이어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가슴 안쪽이 무언가로 꽉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기대어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바깥에는 저녁 햇살이 그라운드 잔디 위를 길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방금 들은 말을 되새겼습니다. 시즌 아웃.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이 바닥에 있었으니까요. 선수에게 시즌 아웃이란 단순히 경기를 못 뛰는 것이 아닙니다. 팀에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팬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지워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미 비난 속에 있는 선수에게는 그것이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내리막의 시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선수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금만 더 뛰겠다고 했습니다. 변명도 하소연도 없이. 트레이너 앞에서도 감독 앞에서도 구단.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몸 상태를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그때까지도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순간 나는 오래 참았던 무언가가 눈 뒤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계기는 사소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그라운드 한쪽 구석에서 그 선수가 어린 선수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봤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였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거리를 두고 다른 일을 하는 척했습니다. 말소리가 완전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어린 선수들의 표정은 보였습니다. 한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힘든 일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선수는 그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맞닿을 듯 가까이 앉아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 선수는 지금 자신도 한계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발목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저 아이의 처진 어깨 옆에 기꺼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어린 선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팀 내에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해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그런 시간은 참 길고 무겁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과 잘 안 된다는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 시간이 어떤 아이들에게는 돌아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축구를 그만두거나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그 선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나는 이해했습니다. 그 선수가 자신의 발목 상태를 숨긴 채 경기에 계속 나간 이유를. 팀의 어린 선수들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슬럼프를 겪는 선배가 고통을 드러내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함께 부서질 수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골을 넣지 못하는 비난보다 자신 때문에 누군가의 자신감이 무너지는 것을 그는 더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그 선수가 팀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꼭 당신 아버지 같네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때에도 가족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셨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집에는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어머니에게 들으니 아버지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도 우리 남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는 방식이었다고. 그 선수의 침묵이 그랬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외롭고 무거운 일인지는 그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나는 그날 밤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조용히 하나의 결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른 채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이 그 선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동안 그 선수는 정작 전혀 다른 이유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 하나라면 나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그 결심을 안고 있으면서도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이 나 같은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평생 구장 뒤쪽에 있었습니다. 앞에 나서는 것을 배운 적이 없었고 그럴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의 이야기는 선수들이 하는 것이고 구단의 이야기는 구단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관리인이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월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그냥 보냈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고 들은 척하지 않고. 하지만 그 사이에 바깥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구단 식당에서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스포츠 해설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선수 이야기였습니다. 해설가는 자신감 있게 단정 지었습니다. 전성기가 끝난 선수, 새로운 리그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장, 팀의 짐이 되고 있는 영입. 나는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라디오 속 목소리도 저 젊은 직원도 그리고 저 바깥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날 오후 나는 구단 시설 입구 쪽에서 그 선수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가볍게 눈인사를 하며 지나치려 했습니다.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선수님, 요즘 바깥 말들 많이 들리죠? 그 선수가 멈췄습니다.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씁쓸하거나 지쳐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들려요. 괜찮아요, 호세 씨.
나는 그 대답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저렇게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더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선수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지 않은 사람이 괜찮다고 말할 때 그 말을 그냥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와 그 말 너머를 대신 말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쪽인가? 그날 밤 나는 아내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구단 눈밖에 나는 것 아니냐고. 30년을 일한 자리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 나도 그 걱정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새벽 5시에 그 선수를, 낡은 축구화를, 어린 선수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모습을, 그리고 트레이너실 앞에서 들었던 그 짧은 대화를. 아내는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말이 없어졌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참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혼자 감당하겠네요. 그 말이 결정이 됐습니다. 나는 다음 날 지역 방송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문을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처음에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장 관리인이 선수 이야기를 하겠다고 자처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내가 간략하게 설명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인터뷰 당일 아침 나는 생각보다 긴장이 됐습니다. 평생 카메라 앞에 선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아내가 옷매무새를 잡아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잡아줬는데 그것이 더 든든했습니다. 방송국은 크지 않았습니다. 지역 스포츠 채널이었고 스튜디오도 아담했습니다. 나는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았고 기자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자리에 나왔느냐고.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일 봤습니다. 목소리가 예상보다 떨렸습니다.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기자는 기다려줬습니다. 나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5시에 혼자 나와 그라운드를 쓸었습니다. 자신의 발목이 한계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어린 선수들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 한 번도 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자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카메라 뒤에 있던 스태프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나는 계속했습니다. 그는 골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는 30분 남짓 이어졌습니다. 나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꾸미지 않았습니다. 새벽의 청소, 낡은 축구화, 어린 선수들과의 시간, 발목 통증을 감추고 경기에 나선 이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카메라 앞이라는 사실을 잊을 만큼 나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방송국을 나서는데 가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오랫동안 눌려있던 무게가 조금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잘한 일인지 아닌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을 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 방송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것은 인터뷰를 한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역 스포츠 채널의 짧은 코너였습니다. 나는 집에서 아내와 함께 그것을 봤습니다. 화면 속에 나는 생각보다 더 늙어 보였고 목소리도 더 떨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방송은 15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나서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지역 채널의 작은 코너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구장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로비 쪽에서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무슨 경기 결과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화면 속에 내 얼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방송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고 그것이 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은 지금 생각해도 믿기 어렵습니다. 지역 채널의 짧은 인터뷰가 SNS를 타고 퍼지는 속도는 내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오전이 지나기도 전에 전국 스포츠 매체들이 그 영상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해외 스포츠 전문 매체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구단 홍보팀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내 휴대전화에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여론이 바뀌는 것은 단 하루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선수를 향해 쏟아지던 말들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실패한 영입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같은 입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목 통증을 숨긴 채 경기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자리에 있던 그 선수가 하루아침에 다른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무득점의 이유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팀과 어린 선수들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반응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나는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바뀐 것이 기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비난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칭찬을 늘어놓는 장면은 어딘지 씁쓸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새벽마다 혼자 그라운드를 쓸던 시간에도 발목을 붕대로 감고 어린 선수들 옆에 앉아있던 시간에도 세상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가가 뒤집혔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빠른 전환이 조금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구단 안에서도 분주함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홍보팀은 공식 입장을 준비하느라 바빴고 감독은 기자 회견을 요청받았습니다. 트레이너 쪽에서도 그 선수의 발목 상태에 대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인대 부분 손상. 몇 주 전부터 이미 통증이 있었으나 본인 의사로 경기에 계속 출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발표가 나오자 반응은 다시 한번 크게 출렁였습니다. 스스로의 부상을 숨기고 팀을 위해 뛰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오후 늦게 그 선수를 마주쳤습니다. 재활 치료를 마치고 조용히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선수도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면서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 작은 몸짓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0년을 말 대신 몸짓으로 소통해온 사람으로서 나는 그 짧은 고갯짓 안에 담긴 것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그라운드를 쓰는 사람도 자신의 고통을 안으로 사기며 옆 사람의 어깨를 먼저 살피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 늘 주목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있기에 어떤 자리들이 버텨집니다. 어떤 관계들이 이어집니다. 어떤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을 그런 자리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그 선수가 더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여론이 뒤집혔지만 그 선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도 팬들의 응원 메시지에도 그는 조용했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한 동안 그 선수는 재활실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 그다웠습니다. 주목받기 위해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주목받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그 일관됨이 말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한 가지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발목 상태가 그 정도라면 과연 이 선수가 다시 그라운드에 설 수 있을까? 재활이 얼마나 걸릴지, 그 이후에도 예전 같은 몸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한 채 집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수가 다시 그라운드에 선다면 그때 신을 신발은 무엇일까? 그 낡고 다른 축구화일까? 그 신발이 버텨줄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이 선수의 발목이 버텨줄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재활은 길고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선수는 매일 재활실에 나타났습니다. 떠들썩했던 여론의 소란이 가라앉고 카메라들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구단 로비의 분위기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선수는 변함없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복도를 오가며 재활실 유리창 너머로 가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기구 위에서 천천히 발목을 움직이거나 매트 위에 앉아 트레이너의 손길을 받거나 혼자서 조용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묵묵함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재활 중에도 그 선수는 새벽에 구장에 나왔습니다. 뛰거나 공을 다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라운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잔디 위를 한 바퀴 두 바퀴 걷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안쓰러웠습니다. 저렇게 걷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 전까지 유럽 최고의 무대를 누비던 선수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지켜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은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낫고 싶어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그 선수가 그라운드 벤치에 앉아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낡은 축구화였습니다. 신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옆을 지나치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선수는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 옆 벤치에 걸터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이른 새벽의 구장은 고요했고 멀리서 새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한참이 지나 그 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이 신발을 받았던 날 아버지가 했던 말.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고르게 쉬려 했습니다. 그 선수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늘 같은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축구보다 먼저 사람이 되어라. 그라운드에서 빛나는 것보다 그라운드 밖에서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간에 어떻게 버티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팔순이 가까운 나이에 구장 벤치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멋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어딘가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아버지에게서 왔습니다. 말로 배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옆에서 보며 몸으로 새긴 것들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 남 탓하지 않는 것, 힘들어도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런 것들이 어느 날 보니 내 삶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어준 것들이었습니다. 그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의 청소도 어린 선수들 곁을 지키는 것도 고통을 드러내지 않는 침묵도 모두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곁에서 보고 자란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태도가 되고 태도가 그 사람 자체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벤치에서 그 선수와 나란히 앉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라운드를 바라봤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잔디 위에 낮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슬이 맺힌 잔디가 빛을 받아 조금씩 반짝였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선수가 이 구장에 남긴 것들은 골 기록이 아닙니다. 새벽마다 쓸어놓은 잔디, 어린 선수들의 눈빛 속에 심어놓은 무언가, 그리고 나 같은 늙은 관리인의 마음 속에 조용히 자리 잡은 것들. 그것들은 숫자로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재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 선수는 조금씩 공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리프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천히 드리블, 그 다음에는 가벼운 슈팅. 나는 그 과정을 매일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그라운드를 걷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뛰지 않아도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처럼 발목의 감각이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트레이너에게 전해 들은 날, 나는 혼자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선수가 다시 경기에 나서는 날 발에 무엇을 신고 나올 것인가? 그 낡은 축구화가 그 발에 다시 신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 신발이 다시 그라운드를 밟는 날, 그것은 단순히 한 선수의 복귀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복귀 경기가 열리던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구장에 나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구장은 조용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라운드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잔디 상태를 확인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냥 이 공간 안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 선수가 새벽마다 홀로 걷던 바로 그 잔디 위를 나도 한번 조용히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발 아래로 잔디가 눌리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30년을 이 땅을 밟아왔는데 그날따라 그 감촉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경기 시작 몇 시간 전 선수단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입구 근처에서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도착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시선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괜히 눈이 마주치면 말이라도 걸고 싶어질 것 같았고, 그러면 오히려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내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리고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어깨 위에 남아있는 그 손의 무게가 이상하게 오래 느껴졌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나는 관중석 한편 오래전부터 내가 앉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구단에서 따로 배정해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관리인 출입증을 달고 구석 계단 옆에 서 있는 것이 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제대로 앉아서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계단 옆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선수는 처음부터 달라 보였습니다. 재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 특유의 긴장감이 있었지만 움직임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벼움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가벼움이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가벼움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 발목이 버텨주고 있구나. 저 신발이 버텨주고 있구나. 경기는 팽팽했습니다. 전반이 끝나도 스코어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후반이 시작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선수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골 찬스가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슛이 골대를 맞았고 한 번은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관중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숨을 참았습니다. 경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수비수 하나가 붙었고 또 하나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선수는 방향을 바꾸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오른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발목으로, 그 낡은 축구화로 공이 날아갔습니다. 골키퍼가 몸을 던졌지만 닿지 못했습니다. 공은 골망 안쪽 깊숙이 꽂혔습니다. 경기장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관중석이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선수의 동료들이 달려와 그를 둘러쌌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늙은 관리인이 관중석 구석에서 혼자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것을 숨겨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참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아직 별빛이 남아있던 새벽의 그라운드. 혼자 빗자루를 들고 서 있던 그 뒷모습.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바라보던 낡은 축구화. 어린 선수의 처진 어깨 옆에 말없이 앉아있던 그 옆모습. 그리고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라커룸으로 들어가던 그 손의 감촉.
그 모든 장면들이 그 골 하나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 선수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상대 선수들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를 나가기 전 잠깐 멈춰 서서 잔디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남들은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봤습니다. 그 선수가 그 잔디를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나는 그것이 무엇을 향한 인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그라운드를 향한 것이기도 했고, 새벽마다 이 잔디를 함께 밟았던 시간을 향한 것이기도 했고, 어쩌면 아주 먼 곳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것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실력은 때로 흔들립니다. 몸은 배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결국 드러납니다. 새벽을 혼자 지킨 사람은 그 새벽이 그를 지켜줍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을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그 사람의 이름이 됩니다. 그것을 나는 그 선수에게서 배웠습니다. 30년을 이 그라운드에서 일하며 수백 명의 선수를 봤지만 이렇게 오래 마음에 남을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 나는 그 새벽의 그라운드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빗자루 소리를, 그 낡은 축구화를, 그 조용하고 단단한 뒷모습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런 모습이 가슴 깊이 남으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